최근 캐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보급된 태권도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입단비에 3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빈자리가 없어 대기표를 끊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태권도 덕분에 아들의 성격이 변했다는 캐나다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캐나다에서 불고 있는 태권도의 열풍이 절로 납득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몬타나라는 아이와 푸요리라는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캐나다 엄마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첫째 아이 몬타나를 한국식 태권도장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게 된 배경에는 그 아이의 성향 때문이었어요. 극도로 내성적이었거든요. 늘 소심하고 어딘가 위축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족과는 활달하게 잘 지내다가도 이상하게 방문만 나가면 움츠러들었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먹고 싶은 과자를 고르라는 말에도 쭈뼛거리며 망설이더라고요. 몇 년을 같이 본 선생님인데 말입니다. 식당에서 물 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더군요. 또 이상하게 칭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 당연했고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해서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고 한참 동안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해 유치원 선생님도 쩔쩔매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이런 내성적인 성격을 활달하게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우리와 있을 때만 해맑을 뿐 낯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근처에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 다리 뒤로 숨고 말죠. 남편과도 많이 상의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늘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한국식 태권도장에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온라인상 후기도 좋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말입니다. 전 당장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 온라인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문장이 있었죠. 용기와 존중,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가르치는 태권도 정신 3가지 모두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용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당시 우리 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했었으니깐요. 그렇게 저는 곧장 동네 근처에 있는 한국 태권도장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은 홀로 가기 싫다며 어리광을 부리는 바람에 함께 가야만 했죠. 역시나 아이는 입구서부터 쭈뼛거리며 태권도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말도 잘 섞지 못한 채 겉도는 모습이었죠. 보기만 하자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들에게 가서 도와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관장님이었어요.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저는 몬타나야. 아들은 어색한 듯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관장은 되려 과한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대답했어요. 몬타나라고. 내 친구 이름도 몬타나인데 우리 운명인 것 같구나. 우리 친구 하지 않을래? 태권도 관장이 주먹 인사를 건네자 아이는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간 듯 작은 주먹을 맞대는 모습이었죠. 전 그 장면에서 드디어 희망을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그날 아이는 다행히 관장의 도움 덕분에 태권도장에 금방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태권도장을 나오면서 밝게 웃으며 관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주책맞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아이가 집 밖에서 낯선 사람에게 처음으로 밝은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생일날이었어요. 사랑스러운 2명의 아이들이 제게 생일 카드를 건네주었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삐뚤 글씨를 쓴 게 어찌나 귀엽고 깜찍하던지.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생일 카드를 받아 읽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몬타나의 생일 카드 마지막 문장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언어니? 그러자 첫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예요. 태권도장에서 나중에 엄마 아빠께 고마운 일이 생기면 한번 말해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맙다는 뜻이래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첫째 아이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저를 향해 엎드렸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저는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들은 이것은 요즘 태권도장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에서 예의를 지키는 인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큰 절이라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가장 예의를 갖춘 인사법이었죠.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는 극존칭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정신이 담긴 교육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는 옆집에게도 곧잘 그렇게 인사하고는 했거든요. 낯선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였는데 태권도장을 다닌 이후로 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낸 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밝아졌고 남과의 만남에 있어 머뭇거림이 사라졌거든요. 심지어 다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을 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이때 태권도장에서 학부모 수업이 있다는 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참관을 하기 위해 첫째 아이와 함께 태권도장에 갔죠. 아이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역시나 아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태권도장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태권도 사범님께 배꼽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권도 사범 역시 맞인사를 해주고 둘은 주먹 인사를 힘차게 한 후 들어갔죠. 저는 정말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었으니깐요.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하나같이 모두 흡족스러웠습니다. 태권도를 하기 전에는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편으로 보이더군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무척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곳에 모인 아이들을 보면 또래들보다 키는 물론이고 덩치도 조금은 큰 것만 같았죠. 또한 태권도장이라고 태권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구 같은 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훈련과 팀 훈련을 적절히 배치해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죠. 태권도장이라고 태권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발달에 좋은 여러 운동을 시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태권도장에 등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이웃의 추천으로 태권도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이는 지금도 제 치마자락 뒤에 숨어 여전히 모든 것에 망설이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제가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태권도장에 대한 소문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뜨겁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식들을 태권도장에 보내기 위해 등록하러 줄을 서고 있죠. 그렇다고 캐나다가 방과 후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캐나다는 육아시설과 방과 후 교육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거든요. 그러나 왜 모두 한국 태권도장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괜히 온라인 홈페이지 후기가 만점인 게 아니었죠. 우선 학교가 끝나면 학교 건물 앞에 태권도 전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따로 데려다 주거나 아이가 혼자 걸어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캐나다에서는 총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많으니까. 아무리 낮이라도 아이 혼자 돌아다니게 냅두기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학원마다 픽업버스를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참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도장에 도착하면 간식까지 챙겨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허기져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도장에서 할 일을 모두 끝낸 아이들은 피곤함에 지쳐 집에 오자마자 잠들고 말아버리고요.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 입장에선 최고였죠. 태권도장은 캐나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스포츠 센터로 완전히 혁신적이었습니다. 태권도 품새와 격파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건 물론 한국식 예의범절 교육과 인성교육에도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와 차이점이 커요. 아이는 한국의 예의범절 정신을 배우고 나서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겸손한 자세를 배워왔습니다. 마냥 어리게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곤 했는데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태권도 덕분에 절로 습관이 들여진 것이죠. 이웃집 아이도 제 첫째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바로 등록했는데 역시나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아이는 너무나 활달해서 문제였거든요. 어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점이 특히나요. 그런데 태권도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상하게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완전히 예의를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결과였죠. 아무튼 우리 첫째 아이 역시 태권도를 다닌 후 180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은 언제 있었냐는 듯 완전히 해피바이러스로 변모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형의 그런 모습이 부러웠나 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이가 저녁을 먹다 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형이 다음 주에 태권도장에서 여름 캠프에 간다는데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둘째는 말하지 않더라도 형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을 내심 부러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태권도장에서 여름 캠프를 가는데 공지를 보니 무척 알찬 구성이었어요. 팀 게임부터 워터파크 무술 훈련과 보물찾기 등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구성이었죠. 분명히 둘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장에서 여름 캠프에 형제 혹은 부모를 데려와도 좋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예산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제와 함께 한다면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태권도장에서는 가끔 문화의 날이라고 그날만큼은 태권도를 하지 않고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이 있는데 그때도 형제나 친구를 데려와 함께 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허용해 준다는 것이 신기하고 부모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식 태권도장은 교육에만 치우친 장소가 아니라 또래와의 화합과 추억을 만드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주는 세심하고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둘째와 함께 여름 캠프에 가는데 아마 분명 자신도 등록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이 드니 아이를 보내주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게 된 후 너무나 만족하고 있던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태권도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었던 원조 한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태권도장 시스템은 태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큰 원동력 중 하나였는데요. 교육에 대해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캐나다의 상류 사회에서도 태권도 도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태권도 도장이 그저 무술만 배우는 수련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행하고 있는 종합교육센터로의 발전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같은 방과 후 학원 문화가 없는 캐나다에서 태권도 도장은 일종의 돌봄, 교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는 물론이고 한국식 백호빈사와 같은 예의범절 교육을 반드시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한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방과 후 급식까지 제공해주고 있어 캐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포츠 센터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 많은 한국인들에 의해 세워진 태권도장들의 경우는 수학이나 미술, 심지어 코딩도 가르쳐주는 태권도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가격에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라도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 태권도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태권도는 신체를 수련하기 전에 올바른 인성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스포츠인데요. 한국의 태권도를 통해 캐나다에도 인성을 중요시하는 성숙한 문화가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대학 졸업 후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잠시 한 발 후퇴 중인 카네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듯 학생 때는 몰랐던 냉혹한 사회의 현실을 맛보고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평범한 어른들처럼 잘 적응해내서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혼과 함께 사회생활을 종료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정말 대책 없이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쓴맛을 강하게 맛보고 잠시 쉬었다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첫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상사에게 크게 혼나고는 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충실히 해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들 잘 적응을 해내가던데 저는 왜 그렇게 회사라는 조직에서 적응을 못했을까요? 한때는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것인가? 제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는 했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신 것도 아니고 과잉 보호하면서 키우시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대학도 집에서 먼 곳에서 다니느라 4년 내내 독립해서 지내기도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쓰디쓴 맛을 보고 잠시 후퇴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행스럽게도 제 잘못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한 직후 제가 잠시 다녔던 회사가 일종의 블랙 기업으로 찍혀서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신입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궁지로 내모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오던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많아서 신고가 누적되고 그러다가 제가 퇴사한 직후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단체 소송에 참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의 능력 부족이거나 저의 불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참 다행이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버린 상태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인 기피증 증상까지 보이는 단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자신이 없고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생겨났고요. 정신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려보고 유대감 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해줄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정신과의 상담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예전에 자신감 충만하던 상태로 쉽사리 돌아가지는 않더군요. 그러다가 주변 대부분 사람들의 추천으로 아시아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참에 답답한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먼 나라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평소 알던 세상과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보고 오면 색다른 기분도 들 것이고 힘들 일이 있으면 여행지에 버려두고 오기도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행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다녀오고는 하니까 저에게도 신비하고 먼 날 하루의 여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렀다가 아일랜드로 돌아오는 일정을 계획해봤습니다. 일본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다는 기대감, 그리고 한국은 발전되고 편리한 나라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생겨버린 대인 기피증은 일본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모님의 조언도 있었고요. 물론 부모님은 일본에 다녀와 보신 경험은 없지만
일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그러하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의 발전되고 훌륭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모습들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세상은 넓다는 것을 느끼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저는 두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힐링을 하고 완벽히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채로 돌아올 생각에 기대감까지 들었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괜히 집안에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답답해져만 갔죠. 대학교 때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시간을 냈던 것처럼 저는 오랜만에 여행이 주는 기대감이라는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는 걸 보니 여행이 주는 힘은 역시나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고 저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한 달 뒤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도착한 일본 도쿄에서의 첫 기억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비록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긴 뒤로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던 저는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까지 했습니다. 괜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본 여행을 가면 친절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간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먼 나라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분위기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기 며칠 전 일본의 북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누구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기분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운 듯해 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1월 1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강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고 뉴스에서는 쓰나미 경보와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 당시의 화면이 담겨져 있는 뉴스를 계속해서 길거리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 일본에 있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도쿄 쪽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그날부터 길거리 사람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았고요. 알 수 없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잊었던 대인 기피증 증상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지 몰라도 1월 2일 또 불행한 일이 일본에서 터지고 맙니다. 일본의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으로 사람이 죽기도 했고 일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종 여객기 관련 비행기 사고가 꾸준히 있어 왔고 많은 일본인들은 이 사건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일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느껴 불안한 마음이 사회에 퍼져버렸고 남에 대한 배려와 질서가 무너지는 일도 보였어요. 대인 기피증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 눈빛, 그리고 분위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던 저는 분명히 이런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를 돌다가 마주오는 일본인과 살짝 부딪혔는데요. 그러자 대뜸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고 평소에 일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에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지는 않았는데 유난히 이 사람도 새해 들어 벌어지는 참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듯해 보였어요. 그가 일본어로 버럭 소리 지르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옛날 상사에게 큰 소리를 들으며 혼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눈을 봤는데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자 저와 부딪힌 일본 사람은 자리를 떴고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인 기피증 증상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친절하고 여유 있어 보이던 일본 사람들이 이런 국가적 재난을 겪고 나니 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변해버린 것일까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국가적 재난에 참담한 심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잘 지켜지던 배려와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말다니 대부분 일본 사람들에게서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서 온도 차이가 느껴졌고 저는 이 여행을 더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불안한 마음과 고립된 느낌을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일본의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바로 한국으로 가버리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비행기 일정을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2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사고가 난 국제공항은 일단 당장 공항 운영을 정지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개의 공항으로 비행기들이 몰렸고 그 피해는 여행객들이나 항공기 이용객들에게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 기존 비행기 예약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으로 가는 날이 올 때까지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로 부모님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길에서 부딪힌 사소한 일로 그렇게 화를 내다니 기존에 알던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이틀이었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바로 충격을 먹고 말았는데요. 따뜻했던 공항 실내를 벗어나자마자 일본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를 느꼈거든요. 그러자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환경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날이 추우니 한국 사람도 차가운 마음을 보여주면 어쩌지라는 걱정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최대한 교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숙소를 찾아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그야말로 대단했는데요. 저랑 부모님이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들은 세련되었고 높았으며 도로는 얼마나 잘 닫혀 있던지 한국의 웅장한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일단 낡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일본보다 더 웅장하고 깔끔한 느낌이 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들어갔고 이대로 방 안에만 있다가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없으니 주변의 식당에 가기 위해 길거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한국의 길거리 풍경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과장을 하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덩치도 더 크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제 키가 165cm인데 일본에서는 저보다 작은 남자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신기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일랜드에서도 남부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큰 북부 사람들이 더 성격도 거칠고 위협적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똑같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결국 망했구나. 내가 대인기피증을 극복해보자고 왔던 여행에서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다정함에 저는 그 우려가 싹 녹아내렸는데요. 식당에 가든지 카페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바쁜 틈 속에서도 여유 있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른 억양이 느껴지는데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더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들 목소리에서 말이에요. 저는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풀기 시작했고, 한국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미소에 얼어있던 제 마음도 결국 다 녹아내렸습니다. 길을 몰라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태도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조금 급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국인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다시 한번 공포가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하던 중에 또다시 일본에서처럼 최악의 기분을 느끼겠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이번에 부딪힌 것은 살짝 부딪힌 게 아니라 서로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공포감이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한국인 여자분은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며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아팠을 텐데 말이죠.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서 한두 명이 다가와서 괜찮은지 살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자 저와 부딪힌 사람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까지 지었고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부딪힌 한국 사람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저와 부딪힌 사람이 제 친구가 되어줄지 말이죠.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을 붙잡고 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픔보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겁을 먹었던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국인 여자분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근처 카페에 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주면서 몸이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또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다녔는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것이죠. 그렇게 저의 경계심도 다 녹아내렸고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이 여성분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서 수월하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란 사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종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다면서요. 그때마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게 굴거나 신경질적으로 굴지는 않는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그런 부분은 차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치료를 받은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국을 여행하면서 밝았던 성격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국의 추운 길거리도 왠지 모르게 따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름간의 여행을 마치고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터미널의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마치며 여행이 끝나면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적으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지만 두 나라에서 제가 다시 독립심을 기르고 사람에 대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되었다고 글을 쓰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고 여행 자체를 망칠 뻔했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다시 제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도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지금 떠나야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다시 언젠가 아시아 국가를 찾는 일이 있다면 한국 말고는 고민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추운 한국의 날씨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경험을 했던 저의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한 할머니가 공항을 나서자마자 오열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일제히 쳐다보지만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점점 더 크게 목 놓아 우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이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입양 온 테레사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75세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할머니의 입으로 해주시는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테레사입니다. 물론 영국으로 온 이후로 영자라는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절대 이 이름을 잊지 않았죠. 나중에 언니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일 테니까요. 어릴 적 조실 부모하고 가난하기 그지없던 제가 여기 먼 영국까지 오게 된 데는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것이 한국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큰 전쟁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여러 형제들과 도란도란 사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죠. 그러던 우리 가족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터진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게 되었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손을 꼭 잡고 있던 언니와만 남겨지게 되었죠.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고 그저 한순간에 언니와만 남게 되었고 집도 없어진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우리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아이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닦고 굳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찌저찌하여 언니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은 언니와 함께 지내는 저희 자매를 질투하였고 괴롭힘도 종종 당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도 있었기에 싸우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며 그렇게 그 시기를 견뎠습니다. 밥은 제공되었으나 늘 배고팠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헛된 희망도 품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백 옳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영국의 가정으로 입양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고아원으로 봉사를 오시던 한 여사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 입양을 결정하셨는데 저는 언니와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언니도 좋은 가정으로 입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입양 가기로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이 되어 꼭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언니와 꼭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저는 다행히도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때는 원래 입양을 가면 다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줄 알았는데 조금 크고 보니 아니더군요. 제가 정말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영국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어엿한 영국인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힘들지 않은 안락함 속에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늘 언니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와서도 한동안 계속 한국에 있는 꿈을 꾸었죠. 잃은 가족들과 고아원 생활과 전쟁 상황들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요. 그리고 저는 영국에 와서도 언니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편지를 통해 언니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린 먼 거리에 있음에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언니의 행복한 소식과 저의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편지로 나누며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지지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늘 영어를 쓰다 보니 한국과 영국이 오가는 우편이 한두 달이 걸리면서 점점 한국어로 편지를 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그럴수록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느 때처럼 우편이 오래 걸리니까 언젠간 오겠지 하며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번에는 너무 오래도록 편지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씩 일방적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에서 우편 배달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언니와의 연락이 갑작스럽게 끊겨버린 것은 슬펐지만 이미 영국 생활과 새로운 가정에 안정감을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씩 문득 그리운 것 말고는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언니와의 연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의 연락처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언니와의 소중한 연결은 끊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언니도 어딘가에서 나처럼 행복하고 잘 적응하여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과 커서 다시 한국으로 가서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언니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서 저의 삶을 사는데 바빠 그런 생각들을 어느덧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들은 손녀가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찾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저는 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정보력을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저는 손녀에게 언니를 찾은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저는 드디어 언니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생 그리워했지만 생각처럼 가기 쉽지 않았던 한국의 언니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바로 가게 되더군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네요. 그동안의 헤어진 시간과 감정들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어떤 언니의 모습과 이야기를 듣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공항에 내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언니를 마주했을 때 저는 언니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그저 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잃어버린 연결이 이렇게 극적으로 찾아진 것은 그 자체로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한국말을 많이 잊어 서투른 소통을 했지만 언니라는 단어만은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언니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갔다가 파양당해서 계속 한국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아 큰딸 가족과 함께 저를 맞이하러 와 있었습니다. 언니의 가족들은 저에게 한국의 고향과 관광지들을 소개해주고 보여주었어요. 저와 함께 온 아들 손녀도 한국 여행을 2주 동안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풍경을 보며 여기가 정말로 내가 떠나온 그 나라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저의 고향으로 갔을 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더군요. 폐허처럼 변했던 그 마을은 고층 빌딩이 들어선 도시로 변해 있었어요. 오로지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만이 그 자리에 우리 동네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저는 계속해서 발전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물었어요. 영국에서도 한국의 소식을 종종 듣긴 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고 변화했으며 현대적인 건물과 기술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 가족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설명했고 저는 계속해서 예전의 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우스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한국 음식과 문화는 물론 그대로 존재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화와 다양한 요리들이 등장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식집을 원했지만 곧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깨닫고 퓨전 음식점도 가곤 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큰 감동과 인사이트를 선사했습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떠나 영국에서 자란 후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했는지를 직접 목격하며 인상 깊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을 한국인들도 깊이 느끼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언니와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언니 집에서 지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한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먼 곳에서 한국의 위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런 멋진 발전을 이루어낸 민족이니 앞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는 당시의 어려움과 희생을 겪은 사람들이 지금의 번영한 한국을 만들어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적인 변화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